를 들으면 좋겠는데 앞으로에 대해서는 내가 이야기할 수가 없어. 언제 내가 참 이런 말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내 후배들 이미 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나는 술 담배를 안 해서 지금까지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1년 이상 작품을 일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이 돼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네요. 네. 그리고 내가 이번에서 빨리 나오게 된 동기는 오늘 이러한 어떤 강의도 있었지만 그 외에 내가 다른 한 15년 전에 냈던 저서를 다시 조금 수정해서 내는 그 저서가 있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는 파나 콜렉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15년 전에 출판했었는데 이걸 제목을 바꿔가지고 파나 수집의 모든 것이라는 제목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글을 조금 더 보태가지고 이번에 새로 6월달에 출간하게 되는 그 마무리 때문에 또 일찍 퇴원을 했습니다. 건강이 좀 안 좋으시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속단하시기는 어려우실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저서에 대해서도 막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 그 책이나 아카이빙 형식으로 작가님을 뵐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네, 선생님. 말씀하실 그냥 없어요. 네. 아까 회화를 말씀하실 때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회화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팔을 이렇게 보면서 그걸 조금 극복하면서 그 시간의 개념을 아까 말씀하신 페인팅 그냥 회화에 접목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저는 그 이해가 조금 못 돼서 좀 더 쉽게 다른 방향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상황이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자고 일어나면은 그 모든 사물들이고 이런 내 주위에 있는 어떤 생활 속에서 내가 이 작품의 소재를 찾았기 때문에 그러한 작품이 나오는데 지금은 시대가 변해가지고 컴퓨터 시대고 AI 시대가 됐기 때문에 전혀 그 당시에 그 생각과는 전혀 다른 세계를 갈고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거기서 이제 시간에 대한 문제는 70년대 작품에서 마무리된 것입니다. 내한테 편지가 하나 날아온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세계 비디오 작가 7인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양 사람은 내한테만 초청장이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내용이 어떻게 되었나 하면은 당신의 작품을 어느 나라에서 봤는데 당신은 비디오 작품을 하는데 어떤 영상을 가지고 작품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작품이 아니고 어떤 생각하게 하는 그런 어떤 비디오 작품을 하고 있더라. 그게 특이해서 당신을 초청하게 됐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출범하게 명단을 보니까 동양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했는데 백남진이라는 이름이 여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동양 사람이 아니냐고 내가 그때다 문을 했더니 이 사람은 독일에 있는데 음악하는 사람이다. 이래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백남진이라는 이름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 후에 참 백남진하고 친하게 돼 가지고는 미국에서도 백남진과 2인전을 하게 되고 또 어떤 큰 화랑에서 같이 초대도 받게 되고 그러한 인연을 갖게 되면서 백남준 선생이 어느 날 내가 뉴욕에 있을 때 참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백남준 선생이 그러지 않아도 김 선생 내가 연락하려고 했는데 잘 됐다고 하면서 나를 끌고 자기 화실로 데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웬일인가 하고는 끌려갔더니 붓하고 물감을 한 거 사다 놨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니 배 선생 왜 물감을 붓을 사다 놨습니까 했더니
뭔가 요즘은 몸이 건질건질한 게 뭘 그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상을 해봤으니까 그림을 그려봤으니까 비디오 작품밖에 못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김은혜한테 묻고 싶어서 그러지 않아도 연락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 세계적인 대가 앞에서 선생님 그리기는 뭘 그립니까? 하고 싶은 대로 떡칠을 하든 말든 한 마음대로 한번 해보세요. 이랬더니 나중에 어느 날 텔레비를 보니까 물감을 가지고 모자에도 떡칠하고 언제 떡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돌아가실 때는 같이 참 서로 못 봤지만 상당히 친하게 지나고 또한 음악을 했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크리스마스 이브 날을 밤새미를 하면서 같이 지냈어요. 그때 어느 집에서 그랬나 하면은 이 존배라고 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 부인이 요리를 참 잘해요. 그래서 거기에 그 브루클린에 그 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 전부 다 백남준 선생하고 내하고 여러 그 중요한 사람들이 몇이 모여가지고는 이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내는데 그때 백남준 선생은 피아노 앞에 앉아서 참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 부르고 그렇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거의 그 참 세계 유명한 전위 미술을 한다는 소위 잭슨 볼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참 있는데 바닥에 막 지질이 흘리고 다니는 그런 모습 같은 게 이런 것들이 실려 있어. 그런데 많은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외국 작품을 어쩌다 볼 수 있는 거는 그 인상과 시대 때 작품 뭐 이런 것들인데 미국 공무원이라고 있었어요. 미국 공보관이라고 있어가지고 미국 이 외국에서 가짜 인쇄물을 갖다가 전화를 했는데 그 당시에 보면은 내가 그런데 자주 갔는데 이 방고포 전을 한번 가봤어요. 근데 방고포 전을 보니까 거기 그 당시에 나는 학교에서도 배운 적도 있고 교수들한테 배운 적도 없는데 뭔가 말이지 막 물감을 더덕더덕 붙여가지고는 구도도 맞지 않고 말이지 이제 학교에서 배운 거하고는 전혀 틀리는 그런 작품인데 어째서 이 작품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상파의 유명한 작가가 되나 하는 굉장히 의문을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새로운 걸 나는 갈구하게 되고 그래서 나는 내 나름대로 누구의 말을 들을 필요 없겠구나. 그래서 내 나름대로 내가 미술가가 아니든 내 작품이라 생각하지 않든 말든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자 한 것이 그 비닐에다가 불도 지르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오늘날에 와서 어쩌다가 타인으로부터 아방가르드라는 그런 네임이 붙게 된 것입니다. 우리지 그냥. 그래서 거기에는 행위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 의미를 두는 것이지 그런 어떤 시각적인 그런 의미를 두질 않기 때문에 그게 대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형태에 대해서는. 이제 질문에서 한국 최초의 대지미술이라고 일컫는 작가님의 작품을 여쭤보신 것 같은데 형태에 대해서 여쭤보셨지만 작가님께서 형태에 관해서는 또 확실한 답은 안 주셨고 그거는 의미가 없지만 의미가 있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답변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장님 질문이 있으시다고 들어서 이렇게 불편하신데 오셔가지고 정말 1시간 이상 좋은 말씀 저도 많이 배웠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포럼을 대신해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말씀 중에 이제 제가 알고는 있었지만 다른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한다든지 그냥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대상을 표현하려고 노력하셨다라든지 표현보다는 이렇게 시간성이라든지 그 내용을 표현하려고
이렇게 애쓰신 이제 그런 작품들을 이렇게 많고 설명드리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 저희가 이제 포럼 사업 중에 그 젊은 작가들이 여기 이제 동네에 적어서 젊은 작가들을 육성한다고 그럴까요? 도와주기 위한 레지던트를 운영하고 있어요. 10명, 10팀. 그리고 이제 음악, 미술, 디자인, 회화, 뭐 영상,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작업을 해서 좀 더 시너지 있게 새로운 예술 창조하는 이제 그런 목적인데, 여기 아마 제가 그 레지던트 작가도 꼭 오라고 했어요. 김그림 선생님한테 배울 게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신해서 여쭤보고 싶은 거는 혹시 여기 이제 젊은 작가들이 꽤 있는 거라 그러고요, 저 뒤쪽에. 그래서 앞으로 좀 김구림 선생님 본받아서 이렇게 나라에 그 역량 있는 그런 작가로 크기 위해서 가질 태도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선생님의 이렇게 작업 세계를 반추했을 때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 이렇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대신해서 여쭤봅니다. 그런 뭐 내가 젊은 이들한테 뭐라고 내가 대답은 못하겠고, 일단은 여행에 따라가지 말라는 그 말씀을 하고 싶어요. 자기 소신껏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나는 그것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여행에 따라다니다 보면은 결국은 자기 세계를 찾지를 못해요. 그런데 내가 참 우리나라는 최초로 설치 미술을 하게 된 동기를 조금 이야기를 할게요. 어느 날 내가 그 집에서 시골에 친척이 있었는데 시골에 저기 그 시인부름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좀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저 산을 넘어서 시골로 가는데 저녁에 출발하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밤이 깜깜하게 돼가지고는 그 산을 넘고 그 시골로 가는 도중에 하나에 내가 깜짝 놀란 거 있었어요. 서울에서 늘 일어나면 잘 보지 않자면 어쩌다 이제 하늘을 보면 달이 밤에 떠 있는데, 그날 시골에서 가다가 내가 달을 보게 됐습니다. 달을 보고 깜짝 놀라고 너무나 감동을 느꼈어요. 아니, 달이 세상에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었나? 이때까지 내가 느끼지 못했던 그런 아름다움을 달에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럴까? 왜 서울에서 그렇게 봤던 달은 아무렇지도 않고 아무 감동도 없었는데 여기서 왜 이렇게 감동을 느끼는 달로 변했을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됐어요. 그때 내가 무엇을 생각했느냐? 창조성이라는 문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창조에 따라서 모든 사물은 변하는 것이구나. 보는 관점이 틀리는구나 하고, 그때 그래가지고 설치 미술을 하게 된 동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젊은 작가들에게 조언과 함께 이제 설치 미술에 대한 얘기도 같이 해주셨는데요. 사실 트렌드를 쫓아가다 보면 자기 것을 잃기 마련이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도움 말씀을 주신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아주 젊지도 않고 나이가 아주 많지 않은 딱 중간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쌓아왔던 거, 그리고 앞으로 쌓을 거에 대한, 그러니까 자신의 색을 갖고 이런 건 다 좋은데 가장 겁이 나는 거는 남들이 안 갔던 길을 가면서 욕도 많이 먹고 또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도 있고, 그러면서 이게 맞는가, 그리고 외롭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랑도 연결이 되고 또 가족도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 그거를 추진력 있게 끝까지 가지 못하고 주저앉는 경우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그러면 그게 쌓이다 보면
저도 어느새 모르게 기성세대가 되고 이렇게 사실 되는데 지금 이렇게 계속 그 전위적인 앞에서 하실 수 있던 원동력 그런 거를 해칠 수 있었던 비결이 저는 사실 제일 궁금하고 갈구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어릴 때 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고집이 있었어요. 외동으로 태어나고 오냐오냐하고 자라가지고는 개성이 했기 때문에 누구한테 절려고 지는 걸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내가 동경에 있을 때, 도쿄에 있을 때, 그때 우리나라 대표 작가로 그 당시에 저기 그 일본이 파나 비엔나레로 세계에서 유명했습니다. 근데 내가 파나 비엔나레 한국 파나는 그것이 아니다. 과거에는 처음에는 파나가 작품을 갖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에디션을 붙여가 여러 장을 찍어가지고 배포하기 위해서 파나라는 것이 탄생했는데 오늘의 현대 파나에서는 그것이 필요 없는 세계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동영. 그래서 내가 백화점에 가가지고 그 테이블클로스 석장을 샀습니다. 테이블클로스는 어떤 테이블클로스를 사면 하면 거기에 꽃무늬가 있는 이 색깔로 되어 있는 거 아니라 같은 흰색으로 되어 있는 그 짜져 있는 그런 꽃무늬가 들어있는 테이블클로스 석장을 사가지고 거기다 실커스 건인으로 그 어떤 얼룩을 누렇게 얼룩을 한 건데 갖다 찍어냈어요. 그 다음에 그 테이블에 직접 갖다가 펼쳐놓고 그 위에다가 시장에 가가지고 꽃무늬가 있는 그 무늬가 찍혀있는 그런 천을 사가지고 쭉 찢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얹어놓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걸 파나 비엔날에다가 내가 출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파나 비엔날에 거기서 신청을 받는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전부 다 얌전히 액자 속에 넣어가지고 그러한 작품들만 출품했는데 이게 무슨 이걸 파나라고 가지 않느냐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 작품이 파나니까 어쨌든 받으라 했더니 그거는 세계적인 어떤 비엔날이거든요. 그러니까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나는 출품해놓고 이제 도쿄에서 기다리고 있는 어느 날 심사를 하고 이제 한다는 그 날짜까지 정해 있었기 때문에 그날 심사를 한다 해서 내가 아무래도 관심이 있어서 이번에 누가 그랑프리를 타는가 하고 했는데 뭐가 그날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심사를 못하게 됐다는 소문이 퍼져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날 저녁에 그 미국 대사관에서 세계에서 모인 심사위원들을 불러다가 파티를 연다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그 약소국이기 때문에 심사위원에 끼이지도 못하고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심사위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란서니 먹이는 유명한 그런 이태리니 그런 나라에서 다 심사위원들이 와가지고는 이제 심사를 하는데 그 이튿날 낮에 이제 발표가 났는데 아니나 다를까 미국 작가가 그랑프리를 탔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오픈을 한다고 해서 나는 동경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초청을 받아가지고 나도 작품을 출품했기 때문에 오픈을 갔더니 그 모여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갑자기 내가 나타나는 내 옆으로 전부 다 몰려오더니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러한 작품을 내가지고 고정을 치르게 만드느냐 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무슨 소리만 하고 나는 어리둥절하고 있더니 그걸 파나라고 내느냐고 이 서치 미술을 말이지. 그래서 내가 거기서 오늘날의 파나는 에디션을 많이 붙여가 찍는 것이 아니라 파나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세계를 나는 탐구한 것이다. 당신 넥타이를 메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수백 장 수천 장을 똑같은 무늬로 만들어내고 여자 옷을 보고 여기에 무늬가 있지 않나. 이것도 하나의 찍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순수 미술로는 되지 못하지만 상품이다. 그런데 나는 흔해 빠져 이런 상품으로서 순수 미술로 둔갑시키는 것뿐이다. 이랬더니
거기서 어떤 함성이 터져나왔느냐. 새로운 판화의 이론을 정립했다 해가지고는 굉장히 떠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당신이 사실은 심사에서 그랑프리 후보에 올랐다가 우리나라에 심사위원이 없고 미국에서 우기는 바람에 미국 작가가 그랑프리를 타게 됐다. 이런 말을 내가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는 그 당시에 판화 전문 잡지가 있었습니다. 거기 판화 예술이라는 그 전문 잡지는 개간지였습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4권만 나오는데, 그래서 어느 날 참 그 나올 무렵에 내가 기노코리아라는 그 서점에 가서 그 잡지를 탁 넘겼더니 첫 장에 내 작품이 칼라로 크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랑프리 탄 작가 거는 흑백으로 활짝 부스레 밀어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과연 내가 생각한 대로 성공을 했구나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동아판화 비엔날레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 동아판화 비엔날레 내가 초대 작가로 선발이 됐었어요. 그래가 일본에 했던 그거와 틀리는 다른 어떤 그 계통의 작품을 내가 출품을 했습니다. 했더니 동아판화 비엔날레에서 이거는 출품 거부를 했어요. 그러면 왜 너희들이 나를 초대 작가로 했느냐 했더니 이거는 판화가 아니다. 이래가지고는 나를 출품을 거부를 해가지고 출품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화가 났어요. 나는 그랑프리 후보까지 올라간 사람인데 세계 판화 비엔날레에서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다 하고 내가 변호를 받습니다. 변호사를 사가지고 동아 판화 비엔날레 동아일보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그러한 사건이 이제 벌어졌는데, 그때 신문사하고 나하고 싸우게 됐는데, 그 변호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질 줄 모르고 이 사람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변호사가 그냥 달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도 나를 위해서 싸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혼자 싸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원고를 썼습니다. 원고를 써가지고 그 원고를 조선일보로 갔어요. 조선일보에 가서 편집국장한테 이걸 좀 실려주시오 했더니 그걸 읽어보더니 화를 벌컥 내면서 여보시오, 동아일보하고 조선일보하고 싸움 시키려고 왔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 동아 판화 비엔날레는 그 평론가가 9명이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날 그 조선일보 편집국장하고 한바탕 싸웠어요. 당신들은 자기들 이익만 차리는 사람이지 어떻게 정의를 위해서 싸울 줄 모르냐 이러면서 했는데, 그게 왜 그런 말을 했나 하면 그 이전에 월간 조선을 냈을 때 조선일보에서 월간 조선을 어떻게 하면은 좋은 잡지를 만들 수 있을까. 그 당시에는 월간 동아가 있었고 월간 중앙이 있었는데 조선일보에서는 월간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월간 조선을 내자 이래 돼가지고는 3개월 전에 김구림은 이상한 짓만 하는데 특이한 짓만 한다.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래 3개월만 일을 좀 해줄 수 없느냐. 이래가지고 월간 조선 그 편집장이 나를 불러가지고 거기서 3개월간 일을 하면서 내가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편집 문제라든가 새롭게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그걸 했을 때, 그래 나서 저 월간조선 표지가 내 작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가지고 월간조선이 처음 창간해 나왔을 때 굉장한 산세션을 일으켰어요. 야! 표지가 이럴 수도 있나? 그리고 전부 다 다른 잡지에서는 여자 얼굴이라든가 뭐 풍경이라든가 이런 잡지를 했는데 이거는 전혀 하얗게 잡지를 희게 만든 적은 없었거든요. 흰 바탕에 판화로 해가지고는 전등 하나 딱 걸려 있는 거 이런 걸 하나 넣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센세이션을 이렇게 하고 엄청난 부서가 팔리게 되고 월간조선이 유명해졌습니다. 그러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너들은 나를 이용만 할 줄 알기에 왜 이걸 못 도와주나 했더니 하도 내가 거기서 난장판을 지키고 뜯어냈더니 선생님 참 진정하십시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더니 1시간 동안 회의를 소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와가지고 선생님 싸우기로 했습니다. 원고 주십시오. 이래가 내가 원고를 실렸습니다. 실렸더니 그 당시에 일반인들이 미술가가 화가가 글자 쓴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글자 쓰는 사람이 있나? 이런 소문이 퍼졌어요. 그런데 거기서 동아일보에서 생각지도 않던 말이지 거기에 대한 반박문이 조선일보에 팍 실렸더니 동아일보에서 난리가 났는 거예요. 그래서 평론가 9명이 모여가지고 김구림 글과 글에 대적할 사람을 누가 글을 쓰겠느냐 했더니 서로 다 피한 거예요. 내하고는 안 쓰려고. 그런데 거기서 나이가 제일 적은 유윤상이라는 지금 돌아가셨지만 평론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할 수 없이 그 이경성인 이런 사람들한테 밀려가지고는 그 사람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녀석이 됐어요. 그래서 반박문을 녀석이 되고 지산 논쟁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랬을 때 그 다음에 내가 거기에 대한 또 반박문을 또 써가지고 내가 또 신문사에 갔더니 삼자에 이제 글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는 치를 수 없다 이러더라. 그래서 삼자가 누굽니까 했더니 그 이름을 알려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기다렸죠. 거기서 난 참 새벽이 될 때까지 신문에 그 당시는 조간이었거든요. 그래 새벽에 기다렸죠. 신문사 앞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신문을 딱 받아가지고는 턱 보니까 먼저 누가 썼는가 명단을 보니까 박서보예요. 그런데 박서보하고는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은 그 이전에 미협 이사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미협 이사장 선거가 있을 때 나는 박서보 반대편에 서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나 하면 그 짝에서 조선일보에 내 이름이 써져 있었습니다. 반대편에 김구림이 주동돼가지고 박서보를 떨어뜨린다. 이래가지고는 그런 신문에 나기 때문에 그걸 내 이름이 알려져가지고 다 알게 됐어요. 그때 박서보가 홍대 제자들을 지켜가지고 김구림이 하단에서 대출시키자. 발목된 일을 뿌리터려 놓자 하고 이제 막 그렇고 화가 나가지고 글을 치달렸습니다. 근데 박서보가 거기에 대해서 글을 썼으니 이제는 내가 한국 화당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인간이 되겠구나 하고 그 내용을 그 자리에 서서 쭉 읽어보는 2번 내가 놀랐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나를 그렇게 화단에서 대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유연상이를 완전히 묵사발을 다 만들어놓고 내 편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2번 놀랐죠. 와인집을 먼저 뛰어갔어요. 와인을 뭘 좋아한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김 선생 같은 제자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러면서 앞으로 잘해봅시다 하고 참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참 나하고 친해졌어요. 친해져가지고는 내가 박서보 그 이후에 돌아가실 때까지 욕한 점이 없고 박서보는 언제나 내 전람에 제일 첫 번에 내 전람에 언제나 나타나서 축하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화단에서 참 그 당시에 이 지상 논쟁 벌어진 거는 참 굉장한 사건이었습니다.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느껴졌는데 그것은 하나입니다. 하나가 바로 둘이 될 수 있고 둘이 바로 하나다. 이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 내가 하는데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뇌 은가장이나 땅과 하늘은 전혀 다른 거예요. 다른 세상입니다. 그런데 땅만 존재할 수도 없고 하늘만 존재할 수도 없듯이
그래서 모든 식물이고 동물이고 모든 것은 반대편에 서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는 둘이면서 하나, 그것이 응과 양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래서 내 제목에는 모든 것이 응과 양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응과 양 하나만 붙여가지고 수백 점 수천 점 되는 걸 그러면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그래서 내 제목을 어떻게 붙였나 하면은, 제목에 보면은 숫자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올해가 2025년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음과 양 해놓고 25라고 숫자 씁니다. 그 다음에 대시, 그 다음에는 영문이 들어가요. 거기에는 S라는 영문도 들어가고 N이라는 영문도 들어가고 P라는 영문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영문이 들어가는데, S는 뭐냐? 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울에서 제작했다는, N은 뉴욕에서 제작했다는 거, 어떤 지역을 표시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점을 찍고 숫자를 넣습니다. 거기에는 그해 2025년도에 첫 작품은 1을 붙여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작품이 예를 들어서 그해 81점을 했다면 81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작품에 보면은 연도화라든가 어느 지역이라든가 어느 시대, 어느 해, 봄이라든가 여름이라든가 가을이라든가 이것을 다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제목을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교수들한테 배우지를 안 했습니다. 나는 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미술에 대한 글을 읽을 때 나는 철학 공부를 했고, 여러 가지 그런 다른 어떤 계통의 이 글을 읽다 보니까 자연히 여러 가지의 어떤 지식이 쌓이게 되고 그래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참 서양 철학을 읽다가 동양 철학의 노자 사상에 빠진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내 작품에 보면은 어떤 그 동양 사상적인 그런 문제도 많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것을 이제 타개한 것은 타개를 했는데, 처음에 이제 서울에 진출했을 때는 신작가협회 회원으로 갔습니다. 그분들은 나보다 나이가 많은 하인분이 돌아가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회원이었어요. 거기서 내가 나이가 적은 사람인데 지방에서 올라와가지고 거기 회원으로 있었는데 늘 내가 불만이었어요. 그런 개개국은 사람들하고 전라면을 하니까 나는 작품이 엉뚱하게 자꾸 엉뚱한 짓만 하고 앉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참 그 당시에 화단에서는 홍대는 홍대대로 서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참 오리지니 무슨 이런 그룹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서로 이 전라면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서울미대에서는 활동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서울미대가 홍대에 절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그 엘리트들이 서울미대 졸업한 엘리트들이 모여가지고는 이제 이 그룹을 하나 형성했는데, 거기 68년도에 만들어서 해서 68전이라는 그걸 가지고 그 그룹을 만들어 했습니다. 그 당시에 내가 신작가협회에 있을 때 서울미대에 나온 분이 나를 찾아왔어요. 나를 보고 거기에 68전에 좀 같이 할 수 없느냐 이러더라고. 나는 서울미대 나온 사람도 아닌데 왜 내가 68전에 거기 들어가야 되나 했더니, 이런 말을 하면은 참 창피한데, 홍대 보다가 우리가 위에 서 있는데 어디 가는데 나하고 우리 서울미대 쪽에 와서 좀 같이 활동해 줬으면 해서,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68 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8 회원전이 열렸을 때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이 세상 화단에서 내가 서울미대 나온 걸로 다 착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난 서울미대 그것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전라면을 했을 때 조선일보에 무엇이 났느냐, 미술평론가 돌아가신 이 선생이 미술평을 썼는데 김구림의 작품은 굉장히
생각해. 내 작품만 거기 실리고 내 이름이 크게 실렸어. 그래가지고 화단에 내가 엄청난 말이지 그 곽강을 받게 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네. 과거에 다 지나간 일. 네. 내 나이가 이미 그 시대는 그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시대로 변한 거. 1년 이상을 내가 작품을 못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젊은 사람들이 이 생각하고 좋은 작품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2시간 동안 이렇게 작가님 이렇게 나와 계시는데요. 사실 제가 모더레이터 맡은 다음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제 이유가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아시겠지만 한국 미술에서 너무나도 대작가분이시고 너무나도 영광스러우면서도 긴장이 되는 마음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뭐 실수를 하거나 그래도 조금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김구림 작가님이 퇴원하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그런데도 오늘 이제 강의를 위해서 여러분들 뵙기 위해서 나와주셨거든요. 그래서 박수 한번 시작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강의에 앞서서 제가 간단하게 작가님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작가님은 경북 상주에서 태어나셨고 우리나라 아방가르드 미술을 이끈 선구자로서 한국 현대미술사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기존 가치와 관습을 깨고자 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다양한 작품이 많죠. 회화, 판화, 조각, 자수, 사진, 설치 미술을 비롯해서 퍼포먼스, 배지 미술, 비디오 아트 이렇게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데요. 이렇게 새로운 예술 활동에 선구자적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총 70여회 개인전을 개최하셨고요. 200여 회의 단체전. 이제 200여회 단체전에는 구겐하임, 대구미술관, 뉴욕, LA 등지가 있고요. 또 한국 최초의 대지미술로 현상에서 흔적으로, 퍼포먼스는 생성에서 소멸로 등 구겐하임 미술관, 뉴욕 등지에서 많은 퍼포먼스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 최초의 네일아트, 매스미디어의 유물도 있었고요. 영화로는 24분의 1초의 의미, 문명, 여자, 돈, 서울 등이 있습니다. 특별히 작가님은 외국에서도 두각을 나타내셨다고 생각해요. 1970년대 전위적인 작품으로 파리 비엔날레, 상파울로 비엔날레 등에서 반향을 일으키셨고 1986년 뉴욕에서는 브루스 나우만과 함께 전시를 하셨습니다. 1912년에는 런던 테이트 모던 그룹존에서 잭슨 폴로, 이브 클라인, 앤디 워홀, 데이비드 호크니 등 거장들과 함께 선구적인 작품을 선보이기도 하셨고요. 오늘 저희는 이런 작가님의 족적을 따라가면서 작가님께서 한국 미술의 어떤 미적 감각과 시대의 정신을 담으셨는지, 그리고 한국 실험 미술에 어떤 영향을 미치셨는지 이 강의를 통해서 되짚고자 합니다. 그럼 작가님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몸이 너무 좋지 않아서 퇴원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 자리에 얼굴이라도 비치려고 왔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도중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가지로 양해를 먼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 가지 미술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도 무용, 연극, 영화, 음악 이런 공연 예술에까지 내가 참여한 적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마 내가 헷갈리는 점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뭐라고 내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보다가 여러분들이 긴 그림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긴 그림의 세계는 어떤 것인지 그런 걸 의문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 점에서 먼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부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혹시 질문이 계시면 먼저 물어보실 점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고 아니면 그냥 제 의도대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진짜 존경하는 마음 자리에 나왔는데요. 선호하는 매체가 혹시나 있으시다면 다양한 매체를 다루신 와중에 궁금합니다. 혹시 선호되는 매체 있으셨을까요? 선호되는 메시지라고 하면 좀 애매한데 회화 역시 해야죠. 미술 분야의 어떤 의미니까 그것은. 여기서 조금 깊게 질문을 좀 들어가고 싶어요. 다양한 매체를 하셨으면 내가 지금 먼저 내가 얘기를 할게요. 세계적으로 가장 알려져 있는 작품이 해야 중에서 태양의 죽음이라는 작품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테이터 모던에 소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작품을 보고 뉴욕에 있는 구겐하임이라든가 워싱턴에 있는 내셔널 뮤지엄에서 너무 탐을 내고 그건 그래서 자기들이 가질 것인데 못 가졌다고 통탄하더라고요. 내 화실에 와가지고 그것 대신에 무엇을 가질 것인가 하고 결국은 이제 이 구겐하임에서는 설치 쪽을 선택을 해가지고 2점을 소장하게 되었고 내셔널 뮤지엄에서는 그 당시에 태양의 죽음을 만들 당시에 했던 다른 작품은 자기들이 소장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그 작품을 가장 선호하고 또 궁금해하는 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품을 어떻게 내가 만들었는지를 왜 그런 작품이 나왔다는 것을 간단히 내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60년 초 작품인데 이것이 이러한 태양의 죽음을 제작할 때는 세계 화단에서 소위 유럽에서는 앵포르멜이라는 요파가 있었고 미국 쪽에서는 액션 페인트하는 요파가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피카소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 입체파 그리고 추상이 성행할 무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추상에는 몬도리안 같은 사람은 차가운 추상을 하고 또 간딘스키 같은 사람은 뜨거운 추상이라고 해서 이것을 때 세계 평론가들이 이제 미술은 여기서 끝났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이랬을 때 세계에 새롭게 일어난 운동이 바로 유럽에서 일어난 앵포르멜과 미국에서 일어난 액션 페인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유럽에서 가장 대표적인 작가가 조르지오 마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 전에는 추상 미술이라는 것은 하나의 화면에다가 무엇인가를 그렸습니다.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표현하는 문제를 다 뒤집어 엎는 사람들입니다. 조르지오 마조 사람은 공원에다가 몇 천호 되는
캔버스를 갖다 놓고 펜싱같이 붓을 만들어서 거기서만 희적거리고 제 정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희적거리고 난 다음에 그때서 정신을 차리고 그 작품을 사인을 하는 작가인가 하면은 미국 쪽에서는 액션 페인팅을 해서 이 잭슨 볼록 같은 사람이 이때까지 생각지도 않던 캔버스를 바닥에 깔아놓고 물감을 질질 흘리고 돌아다니면서 이것이 작품이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때까지 의식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진실이 아니다. 무의식 속에서 나타나는 이것만이 진실된 작품이다. 이런 걸 주장해서 세계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나는 무엇을 했느냐? 우리나라에도 앙코르메이라는 그러한 그 유행의 젊은이들로 하여금 작품을 했었습니다. 그래 나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그 앵포리즘이라는 캔버스에다가 표현을 하는 그런 앵포리즘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와 전혀 반대되는 태양의 죽음이라는 작품을 할 때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지 않고 행위농을 할 수 있는 작품이 무엇인가? 그런데 그네들은 이미 지금 마티오 같은 사람들은 펜싱같이 만들어가요 붓을 행위로 표현했고 잭슨 볼록 같은 사람은 바닥에다가 물감을 질질 흘리면서 했는데 나는 그런 것도 싫었어요.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다가 어느 날 참 합판을 사다가 거기다가 그 당시에 비닐이 우리나라에 나타나서 비닐을 사다가 거기다가 풀로 붙여가지고 불을 지르는 짓을 했습니다. 불을 지르면서 거기다가 담요를 준비해놨다가 그걸 덮고 다시 불 지르고 그걸 반복하면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은 붓을 가지고 화면을 형상해 나가고 그랬을 때 나는 붓을 내 동력이 채우고 전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유명한 미술관에서 그걸 보고 깜짝 놀라고 한국에 이런 작가가 있었구나. 붓을 사용하지 않은 그 당시에 생각지도 못한 이런 작품이네. 그래서 서로 그걸 전화하고 그 유명한 미술관에 소장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태양의 죽음이라는 그 작품이 소생되기까지 어떠한 결과가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그 전랍의 제목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많이 다루었어요. 그것은 어떤 것들이 하면 묘비, 태양의 죽음, 뭐 이런 것들, 이런 제목들을 많이 달아가지고 이제 그 작품을 했었는데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 나는 군대에 갔었습니다. 6.25가 군대에 가가지고 내가 잘못해서 두드려 맞은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 가서도 1등하고 잘한다는 명목을 가지고 나를 밤에 끌어내가지고 상사들로부터 구들박질을 막 모지하게 받아가야 그 있다는 바로 병원에 입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나는 외동으로 살아가지고 자랐기 때문에 금이야 오기야 하고 내가 어릴 때 큰 그런 성격이 있어서 그런 어떤 억압된 세계에서는 내가 못 견디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거기서 내가 탈영을 했습니다. 탈영을 하고 다시 붙들려 들어갔을 때 그 병원에서 다시 다른 병원으로 하는 이송을 했는데 그것이 경주에 있는 어떤 산골짜기에 그 병원에 내가 입원을 하게 되는데 거기 가니까 너무나 참 병원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환경 속이었었어요. 지난번에 있던 병원하고는 전혀 차이가 없는 그런 병원이었었는데 어느 정도에서나 하면은 배가 아프다면은 의사가 와가지고 목혈염을 배에다 칠해주고 가는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얼마나 참 황당했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침대에서 참 있으면 며칠에 하나씩 죽어가는 그런 걸 목격하게 됐어요. 여기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작품을 하겠죠. 물론 다 자기 세계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김청렬씨 같은 분은 평생 몰빵물만 가지고 그 자기 세계라 하고 있었고 이완희 같은 사람은 정과 선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겠지만 나는 그것이 과연
진정한 그 작품인가 했을 때 나는 언제나 의문을 가지고 이 어떤 시대에서는 반영된 그런 작품을 해왔기 때문에 언제나 시대의 변함에 따라서 그 작품이 변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세월이 흐르면서 작품을 보면 언제 작품이라는 게 나타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초기 작품과 지금 작품은 너무나 화려한 그런 세계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맥락에서 또 작품을 하셨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도 제40단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나는 솔직히 좀 저기 이야기해서 내가 미술대학을 다니기는 다녔습니다. 다니다가 아무것도 배울 게 없다 해가지고 내가 중퇴를 해버렸어요. 그 당시에 그 교수가 제 수제자를 삼으려고 참 내가 상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내가 거기서 저기 어떤 그 학생회장은 아니지만은 그 여러 가지 학교에 불만이 많아가지고 주동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밀상도 받고 이런 점도 있고 해가지고는 내가 그 돈을 가지고 차라리 내 작품을 하자 이런 생각에서 내가 그 중퇴를 하고 학사증도 없이 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깨달았지만 대학 학사증도 없으니까 취직이 안 되더라고요. 어느 정도 하니까. 그래서 어떤 여러 군데 내가 이력서를 넣어가지고 겨우 섬유회사라는 곳에 내가 참 평상원으로 취직을 하게 돼서 거기서 내가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참 부장까지 승진된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전 섬유계 내 이름이 알려져가지고 유명한 그 섬유회사에 내가 기획실장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기획실장을 할 때 어떤 걸 담당하나 하면 거기서는 홍보를 주로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극장의 CF 필름이라든가 이런 것도 만들고 모델을 뽑을 때 내가 전부 다 알아서 뽑고 신문, 잡지, 기사 이런 것도 전부 다 기획실장이 왔다 됐을 때 그 당시에 이제 CF 필름을 만들 당시에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내가 시나리오를 써서 만들어도 될 것 같다 해가지고 내가 한번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너무나 참 미안한 일이 있어놨어요. 내가 볼 때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그 다음부터는 외주를 주고 전문가들한테 맡겼지만 그래서 그때 내가 영화에 대한 이 기술이라든가 이런 거 다 있겠습니다. 있기 때문에 일반 영화에도 참여해달라 해서 내가 그 영화에도 참여한 적이 있고 한데 그걸 빌드로 삼아서 아하 내가 이걸 가지고 작품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처음 내가 촬영도 할 줄 알고 편집도 할 줄 알고 전부 다 그 영화 용어를 다 알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내 사비로 써야 되기 때문에 가장 돈이 안 드는 것이 8mm 필름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여자 돈 문명이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는 처음으로 이제 그 작품을 영화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때 어떤 작품을 만들었나 하면은 올무더 영화는 내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는데 그 주인공이 시골에서 올라온 19살 먹는 처녀였었어요. 중간에 어떻게 된 건지 갑자기 촬영하다가 사라지고 없어가지고 도저히 찾을 길이 없어서 그 필름만 일부 남고 중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끝까지 내가 좋은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것이 그 다음에 16mm 그 필름을 16mm로 올렸어요. 올려가지고는 그럼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한번 쓰자 해가지고는 나를 굉장히 좋아하고 홍대 졸업을 한 정창성이라는 작가를 주연을 시켜가지고 24분의 1초의 의미라는 작품을 이제 내가 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목에 왜 24분의 1초의 의미라는
그 의미 그 제목을 붙이나 하면은 필름이 한번 돌아갈 때 1초에 26장이 돌아갑니다. 26장이24장이 정리된 영상이 동영상으로 변하는 그런 과정을 겪는 겁니다. 그래서 24분의 1초의 의미라는 그러한 제목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는 그것을 이제 편집을 하고 다 만들었을 때 거기에는 지금 이 무성영화로 변했어요. 그게 원래가 무성영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이제 사운드를 열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미 내 통장에 있던 돈이 다 탈환하고 없고 사운드를 넣을 그런 표지가 못 되어가지고는 결국은 사운드를 못 넣고 무성영화로 이제 오늘날까지 그래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또 세계적으로 알려져 가지고 테이트 모던 거기에 볼랑세이드 나이콘 혹은 내셔널 뮤지엄 세계 온데 유명한 곳에 전부 다 소장이 되고 우리나라의 이 영화 이 영화 내가 이제 요새 정신이 없어요. 내가 보면은 영상자료원에도 우리나라의 최초로 저리 영화로서 소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영화계에서 자기들이 전이 영화를 미술계에 뺏길 수도 없구나. 이러한 영화계에서 그러한 말이 많이 퍼지고 영화 평론가들이 그런 글을 많이 쓰게 됐어요. 그래서 영화계에서 이건 안 되겠다 하고 실험 영화를 한 사람이 누군가 찾아보니까 유현록 감독이었었어요. 근데 유현록 감독이 어떻게 됐나 하면은 옛날에 캐나다에서 실험 영화 공모전이 있었습니다. 그때 10분짜리 영화를 유현록 감독이 거기다 출품해가 낙선이 됐었어요. 그런 걸 알고 우리나라에서 캐나다에 가가지고 유현록 감독의 그 당시에 필름을 찾다가 보니까 그것이 남아가지고 그걸 구해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나라 유현록 감독도 실험 영화를 했다 해가지고 지금 영상 자료원에 소장이 돼 있고 내 작품이 소장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 내가 영화 작품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비디오 작품도 많이 했고 그렇게 영화 작품에까지 내가 손을 대게 된 것입니다. 그런 회사의 어떤 내가 기획식장에 있는 사이에 그런 것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술가에서는 어떤 분들은 잘 모르는 사람이 지가 무슨 영화를 뭘 안다고 영화를 했느냐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자들이 너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정찬성이 24분의 1초의 의미 주연을 시킨 정찬성이는 남자 주연으로 하고 여자 주연을 내가 그 이전에 68전이라는 서울미대 졸업생들만 한 그룹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한 회원이 있었는데 차명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을 꼬셔가지고 여자 주연으로 해가지고 소위 백남돈의 작품 피아노에 정산하는 것은 연출을 해가지고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음악계 선포를 한번 일으킨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는 한 것이 그 당시는 서울미대는 서울미대대로 홍대는 홍대대로 뿔뿔이 헤어져 가지고 자기들이 잘났다고 전부 다 부르전을 하셨어요. 이래가지고 우리나라의 현대미술이 발전할 수도 없겠구나.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서울미대 쪽 두 사람과
홍대 쪽 두 사람을 불러서 다방에서 우리가 합치자. 새로운 미술 운동을 벌이자 한 것이 나로 하여금 소위 한국 아방가르드 협회를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 아방가르드 협회를 만들어 가지고 전람회를 했더니 한국 미술가만 가지고는 발전이 없게 됐어요. 어떤 걸 느꼈느냐? 그 당시에 내가 이 일렉트릭 아트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었는데 내가 전기에 대한 어떤 상식이 없기 때문에 그 작품을 만드는데 전기에 대한 책을 다 사다 놓고 그걸 보면서 겨우 그 작품을 완성을 시킨 적이 있어서 하하, 앞으로는 미술관만 가지고는 좋은 새로운 작품을 할 수가 없겠구나. 이 협업이라는 게 필요하겠구나 하고 다시 나는 아방가르드 협회 회원으로만 그냥 남아있으면서 모든 각 분야의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영화, 음악, 무용, 문학 모든 방면의 작품을 전부 다 사람들, 엘리트들을 모았더니 이 사람들 말들이 어떻게 됐느냐. 우리 이런 것을 한번 합시다 나왔더니 너 잘났어, 네 혼자 한번 해봐. 전부 다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그 중에서 그러면은 내하고 대화를 하자. 한 달이 걸리든 일주일이든 밤을 새우든 대화를 해서 한번 겨뤄보자 했더니 그러면 거기에서 거듭나면 자기들이 전인 줄 알고 대화에는 전부 다 응하더라고요. 그러면 정인이 있어야 되니까 당신네들 중에 두 사람을 앉히고 내 쪽에서 두 사람을 앉히고 내하고 같이 대화를 하자. 이래 대화를 해가지고 처음에 영화 분야, 그 다음에 연극 분야 이런 식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제치고 내 의도에 찬성하는 걸로 들어왔더니 그 다음에 소소한 어떤 단체에서는 지절로 고구마를 캐면 줄줄 따라 들어오듯이 지절로 호응이 돼가지고 거기에 따라 들어오요. 그래서 제4집단이라는 단체를 만들게 됐습니다. 왜 집단이냐?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협회도 아니고 모든 분야가 다 통틀어져 있기 때문에 집단이라는 말을 붙였는데 이것은 전국 규모로 내가 정화를 만들었어요. 서울에 본부를 두고 각 시, 도, 면 단위까지 해가지고는 그 회원을 모집한다. 그런데 회원에는 어떤 학벌은 필요 없다. 그 중에서 가장 자기가 이 세상에서 내가 1등이다. 근데 이제 나를 당할 사람이 없다 하는 사람은 뽑아가지고 회원을 가입시키는데 그 아이디어를 내가 어디서 얻었나 하면 그 이전에 내가 수호지라는 것을 읽었습니다. 수호지를 보면은 그 나라가 참 간신들로 북적거렸을 때 나라가 형편없을 때 오랜 신하들은 감옥에서 죽기도 하고 거기서 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양산방이라는 산속에 그런 집단만이 전국의 영웅호걸들을 다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나라를 구하겠다고 그러한 운동을 보고 나도 학벌이 필요 없구나. 전국의 영웅호걸들을 모으자. 이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용접 같으면 용접에 이 세상에서 내를 당할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해오로 하고 정의 같으면 정의 계통의 사람은 내 이상의 사람이 없다 해서 그런 사람들을 해오로 하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내가 그러한 집단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신문에 나고 했을 때 정부에서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그것이 온 지상에 퍼졌더니 오늘날의 국정원이죠. 그 당시엔 중앙정보부라고 그랬습니다. 중앙정보부에서 이거를 그냥 놔두면은
이 나라를 정복시킬 수 있는 그런 세력이 크겠구나 해가지고 나를 잡아다가 영창에다가 잡아놓고 신문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신문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했다. 왜 사흘부터는 이분이 돈을 얼마나 받아먹었느냐, 뭐 여러 가지 나를 빨랑이로 몰아가지고는 영창에 넣으려고 이러한 그 참 정부의 이 압력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박정희 이 정권 시절이었습니다. 내가 그런 여러 가지 그 사생한 이야기를 하면은 너무 길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 당시의 일들만 내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내가 그 활동을 정부의 제기에 의해 가지고 활동을 못하게 됐어요. 못하게 돼서 회원들이 활동을 못하는 걸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어느 날 기자들 모아놓고 내가 인터뷰를, 그것이 1년이 못 돼가지고 그러한 사태가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 미술평론가들이 어떤 좌석에서 그 강의를 하는데 제40단이 10년만 존속해줘서는 우리나라의 현대미술은 천년 지금 상태와 전혀 틀리는 그렇게 변했을 것이다 하는 그런 강의를 내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나는 한국에서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고 해가지고 반초반 뜨듯이 일본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국에서 펼치지 못한 그러한 어떤 그 작품을 일본에서 펼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어떤 작품을 펼쳤느냐,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설치미술이라는 그러한 용어가 없었어요. 그런데 설치미술이라는 작품을 한국에서는 발표를 못하고 일본에서 처음으로 73년도에 그걸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 이제 설치미술에는 어떤 고글 같은 걸 갖다가 갖다 놓고 전환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커먼 걸레를 바닥에다가 그냥 놔두는가 하면은 다 나가 빠지고 빗자루를 세워놓기도 하고, 혹은 옷걸이를 벽에다가 걸어놓고 벽에다가 때려 묻혀놓는 이런 작품들을 이제 가지고 내가 전람회를 하게 됐더니, 일본에서 그런 작품을 처음으로 보니까 일본 미술이 그 당시는 우리나라 미술보다 상당히 우위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걸 보고 이 사람들이 이것이 뭔가 하고는 당시에도 상당히 의문을 가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질문을 일본적 작가들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걸 했습니까? 어디서 이 공부를 구했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자세히 보십시오. 그것이 고물인지. 그런데 고물학에 보이도록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생산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빗자루 같은 빗자루, 삽 같은 거 새걸 시장에서 사다가 그걸 이 페이프로 갈기도 하고 때를 묻히기도 해가지고 오래된 고물로 분갑을 시켜가지고 거기다 진을 해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작가한테 지금 시장에 가서 이 물건과 똑같지 않느냐고.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50년, 60년 되는 고물로 보이느냐고 당신한테 그랬더니 참 그렇구나 깜짝 놀랐더라고. 근데 왜 이런 그 행위를 했느냐고 질문이 나눠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는 어떤 작품이라는 것은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보여주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게 하고 현재의 시간을 과거로 들여보낸 그러한 시간의 문제를 여기서 내가 한번 다뤄보고자 했더니 그때도 깜짝 놀라가지고는 미술의 시간선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 작가가 있다 해가지고 거기서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 많은 작가들이 막 몰려와서 그 작품을 희한하게 보이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참 마지막 날 어떤 분이 오더니 그것을 조심히 자꾸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내한테 질문을 해도 괜찮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라고 했더니 그 당시에 나는 그 초등학교 때 일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언어에 대해서는 별로 불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당신이 현재 있을까 하고 여러 가지로 표면에다가 별짓을 다 해봤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그 표면 속에서는 그림이라는 문제밖에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하는 시도를 끝에 어느 날 참 저기 어떤 곳을 갔나 하면은 설계하는 건축 사무소에 한번 가게 됐습니다. 거기 갔더니 그 청사진이라 해가지고 그 뽑고 그러한 그 복사하는 게 있더라고요. 청사진을 뽑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이거 뭐냐, 청사진이라는 것은 해야도 아니고 어떤 감정을 일으키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무 감정 없는 그대로의 어떤 나타나는 그 실체밖에 볼 수 없더라고요. 바로 어떤 감정을 일치해서는 안 되는구나, 작품 속에. 그래서 집에 돌아와가지고는 캔버스를 칠한 캔버스를 하질 않고 생 캔버스 천 그대로 있는 그걸 메어가지고는 거기다가 그림을 그리는데 그래도 그림으로 나타나고 감정이 자꾸 이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참 미술 그 학원에 갔더니 학생들이 대학 실험 쳐겠다고 목탄을 가지고 대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목탄으로 썩썩거리다가 씩 풀었더니 목탄에 어떤 그것이 잔대가 나타나면서 흐릿한 선만 남아있더라고요. 그때서 내가 다시 집에 돌아와가지고 그 캔버스에다가 목탄으로 쭉 갖다 쭉 그어가지고는 휙 불었더니 휙 날아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옆에다 다시 긋고 해가지고는 봤더니 존재했다가 사라지는 것들. 이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목탄으로 어떤 사물을 이제 표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목탄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처음 목탄으로 그 선을 그고 어떤 사물을 표현하고 꼭 같은 사물을 그 옆에서 다시 보면 중첩해서 자꾸 표현했을 때 제일 먼저 표현했던 선은 점점 흐려지고 나중에 표현했던 것은 똑똑하게 남아있는 것을 이것을 나중에 페서티브로 그려가지고 정착시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평면이라는 문제를 그 시간생에 대한 문제를 타개해가지고 평면 작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와가지고 상당히 그 좋은 작품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작품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참 작품의 변화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너무 시간상의 그 문제도 있고 해서 어떤 다음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작가님께서 본인의 작품에 대해서 그 족적과 그리고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저희가 단체 사진을 먼저 찍고 나서 네트워킹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같이 또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질문